자, 새커리가 시작됐습니다. 4인 4색 6주간 하는 거 법학 파트는 백지인출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200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법과사회 교과서 천재교육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그 천재교육 법과사회 교과서에서 있는 내용 너무 뻔한 거 말고 좀 요건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걸 자료에 반영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순서는 오늘 헌법 앞에 쭉 나갔죠. 종교 자유까지 나갔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요, 언론 출판의 자유부터 또 시작하겠죠. 그래서 헌법 끝까지, 그리고 여유 있으면 민법 살짝 앞에까지 다음 주 자료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지난 커리 끝날 때 제가 헌법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미리 예고해 드린 이유는 뭐냐, 이 과정은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것만으로 만족스러울 수는 없는 커리입니다. 이 커리는 회독수 늘리는 게 중요해요. 시험 공부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탐구하기보다는 아는 것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반복을 해가지고 실수 없이 실제 시험에서 쓰게 하는 과정이라면 참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반도요, 그때 이 교재 제가 막 페이지 이야기하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예상 진도만큼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 부분은 내가 부족한 것 같으면 체크해서 좀 더 확인하시고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죠. 이 과정은 그 필요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 진도를 대강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나갈 것까지 책을 쭉 읽고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도 지금 시간을 좀 드렸죠. 각자 써보라고. 써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 공부라는 게 참 그래요. 알고 있어도 이게 안 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서다평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예상 진도만큼 정독하기, 그 다음에 학원에 와가지고 써보기, 그 다음에 강의 듣기, 그리고 강의 듣다 보면 이 부분은 내가 좀 안 써지고 좀 필요하다 그러면 체크했다가 그 부분 좀 미흡한 거 더 복습하기, 이런 과정으로 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볼게요.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그래서 지금 바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일단 강의를 중단하시고 예상 진도만큼 읽어봅니다. 지금 예상 진도 이 자료에 제가 첫 페이지에 지금 페이지를 적어놨죠. 그러니까 오늘은 136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인강 들으신 분들은 자료를 일단 뽑아보시고 이만큼 읽으시면 되겠네요. 정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에다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OT성 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헌법의 의의, 그러니까 13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번은 입헌주의예요. 좀 쉽죠, 그렇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헌법이란 단어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통치 및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헌법이란 말이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2번은 외견적 입헌주의입니다. 외견적 입헌주의. 실제로는 입헌주의는 아닌데 입헌주의 흉내 낸 거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실제로는 군주의 강력한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그 비스마르크 헌법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잠깐 우리 그 김현중 선생님도 독일의 어떤 비스마르크 이런 언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비스마르크 때 독일 통일되고 하셨죠, 정치학 시간에. 안 하셨어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했습니다.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스마르크가 그 재상일 때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게 됩니다. 물론 독일 통일하기 전에 이제 보불 전쟁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하고 독일이 딱 생겨서 그때 헌법을 만들었는데 옆나라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이게 입헌주의 요구가 막 들어오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식인들하고 부르주아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주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군주의 강력한 권력을 인정한 헌법이죠. 이게 외견적 입헌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교과서 내용을 반영해 봤습니다. 사실 뭐 우리 교재에도 있는 이야기인데 137페이지 올해 법집주반 교재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성문헌법, 불문헌법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통일적 체계적으로 법전화된 헌법을 성문헌법이라 그럽니다. 법전화다 됐다 이 말은 이게 헌법이란 이름을 가지고 조문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문헌법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죠. 성문헌법을 가졌으니까요. 반면 헌법전이 없고 중요한 일반법 등을 헌법으로 보는 거, 이게 바로 불문헌법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대표적인 불문헌법 국가다 그러면서 영국에도 뭐 의회법이라든지 내각법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헌법이란 이름의 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불문헌법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불문헌법 국가로는 영국이 대표적이고요. 그러니까 성문헌법, 불문헌법 이야기가 애들 교과서에 나온다 이 말은 교사 뽑는 시험에는 이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넣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는요. 우리 법집주반 교재로 치자면 13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헌법의 특성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헌법 특성 이쪽을 제가 법집주반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전공서마다 조금씩 용어 자체가 좀 다르다. 그런데 1차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다. 최고 규범성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자기 보장 규범성 정도는 어느 책이나 이건 용어가 일치한다. 나온다면 이 두 용어가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애들 교과서잖아요. 4번이요. 이게 4번이 최고 규범성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고 규범성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상해법이다. 그럼 빠진 말은 헌법이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 단계라 그러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아래에 거기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법 단계에 따라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에 개정에도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쳐하며 경성헌법이다 이 뜻이죠. 이게 전문용어로 이건 경성헌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럼 이거랑 관계 있는 제도가 뭘까요? 위헌법률심사제도, 위헌명령심사제도 이런 게 관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넓게 본다면 헌법소원도 될 수가 있겠네요. 공권력의 법도 들어가니까 이게 공권력의 작용 법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 138페이지 올해 법집주반 교재로 치자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란 말이 명문의 규정은 없다. 헌법이 최고법이다 이런 말이 헌법 조문에 안 나옵니다. 내용에. 이게 워딩 자체는 안 나와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규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138페이지 2번 목차에 가로치고 2번에 경성헌법이란 단어 보이죠? 얘들 교과서에 그걸 풀어서 적어놨죠. 개정 절차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 경성헌법. 그 다음에 위헌법률심사, 위헌명령심사, 헌법소원심판 이야기가 나왔죠. 그 이야기가 이제 얘들 교과서에 보면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효력이 잃게 된다. 이거랑 관계가 되네요. 그렇다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얘들 교과서 이 문장 비슷하게 제시문에 넣어주고 개정에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 지칭하는 용어 쓰시오. 어때요? 이런 출제 가능해 보이죠? 경성헌법. 어때요? 됐죠? 우리 선생님들 느끼셨나요? 이 자료만 보는 것보다는 강의 때 제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료만 구해서 보는 사람하고 강의를 다 들은 사람하고 차별성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교재도 마찬가지고 자료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100% 실어놓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의에서 좀 더 추가적인 걸 말씀드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경성헌법이란 단어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거랑 관계된 현행헌법상의 제도 2개 써라 그러면 위헌법률심사, 위헌명령심사. 위헌명령심사를 다르게 말하면
명령규칙 심사로 표현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제정과 개정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헌법 조문 문제들인데 헌법 개정 절차에 지금 펑크들을 내놨어요. 이야기 140페이지에 있죠.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거 140페이지에 있는데 헌법 개정 누가 제안하죠? 대통령과 국회 제적원 과반수. 거의 대통령이 빠졌네요. 국회 제적원 과반수를 펑크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그 문장은 우리나라 헌법에 특이한 거죠. 과거에 그 장기 집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있어서 그에 대한 역사적 반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헌법 개정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효력이 제한되죠. 누구에게 제한되죠?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 요게 의외로 잘 안 써질 거예요. 제안 당시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자꾸 막 떠오르는데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이라고 정확히 쓰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요건 이 문장의 펑크로도 낼 수가 있지만 이걸 갖다가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현대사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병원의 헌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효력이 제한된다. 그러면서 그 효력 제한된 내용 쓰시오. 그러면 요거 쓰시면 되잖아요.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효력이 없다. 이런 식의 문제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은요. 3번은요. 이거 제안 당시 그 제안된 헌법 개정안 공고 누가 하죠? 대통령이 하죠. 그렇죠? 대통령이 빠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4번 국회에서 헌법 개정할 때 정족수 작년까지만 해도 설마 정족수가 나오겠나요 했는데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작년에. 그래서 이 정족수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적원 3분의 2상의 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면 국민투표 거치죠. 국회의결 거친 다음에 정족수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이것도 뭐 정족수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죠. 그리고 이제 그걸 공포 누가 하죠? 대통령이 합니다. 6번에 빠진 말이 대통령이고요. 7번은 국민투표법에서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이네요. 피고가 누가 된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 국민투표 관리는 중앙선관위가 하기 때문에 국민투표 효력이 무효가 되냐 아니냐는 중앙선관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단심제죠.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답도 찾았고요. 헌법 보장으로 갑니다. 헌법 보장으로 갑니다. 일단 가로치고 1번에 빠진 말이 국가긴급권인데요. 국가긴급권. 제가 그 개념정의 써라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국가긴급권 단어 써라 할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네요. 140페이지에 있죠. 우리 교재에는. 국가긴급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치고 2번이 긴급명령인데요. 긴급재정경제명령하고 뭘로 구별하신다 그랬죠? 긴급명령이 전직난 쪽이죠. 그렇죠? 중단 교전 상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같은 경우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이유 이런 말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긴급명령 이야기 이거 141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항권 단어 써랄 가능성 꽤 있어 보이지 않나요? 헌법의 기본으로 중대한 침해가 있을 때 국민이 실력으로서 저항하는 권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불복종 같은 경우는요. 어떤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서 그때 불복종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저항권의 유사 개념으로서 시민불복종 둘의 차이점 서술이 전에 우리한테 나왔었죠. 좀 2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거기다 기출표시 해놨네요. 제가 2003년에. 이 이야기는요. 이건 142페이지에 있죠. 142페이지에 내용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건 자체가 개별 법령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시민불복종권은 그 다음에
목표 자체가 개별 법령의 변혁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반드시 비폭력이어야 되죠. 비폭력이어야 되고 보충성 제약 안 받고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우리 선생님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에 142페이지 그쪽 가면 필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 4.19하고 FTA 반대 촛불 집회에서 둘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4가지 비교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 비교 좀 쓰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구성 요소로 와가지고요. 그 개념에서 가로치고 1번은 귀하고 가로치고 2번은 국적 회복입니다. 귀하고 국적 회복 이야기는 145페이지에 나오죠. 뭐 보고 구별하시면 될까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둘 다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점 똑같아요. 귀하나 국적 회복이나 차이점이 뭐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귀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요 표현 보고 귀하란 걸 알아보셨을 겁니다. 국적 회복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이 표현을 보고 알아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은요, 2번 문장은 이거는 헌법 1조 이야기네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실제 여기서 국민을 펑크내고 나온다면 이건 뭐 맞춰라고 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쉬워 보이고요. 뭐 쉽다고 방심할 건 아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3번. 헌법 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영토. 요 표는 외우시는 게 좋다 그랬죠. 이 헌법 3조 이야기 144페이지에 있는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국적법이 귀화하고 국적회복 제도를 구분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145페이지에 나오죠. 취지 내지 목적이 뭐냐. 그렇다면 145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 적으라는 겁니다. 145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귀화 국적회복 구별에 3번째 땡에 있는 내용이네요. 헌재 판례 표현인데요. 밑줄친 표현 쓰라는 겁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의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함으로써 국적 취득상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 밑줄친 표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 칼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뭐 편의 봐준다 뭐 요 정도 표현 들어가면 뭐 국적 취득상의 편의란 말 안 써도 맞다고 해주지 않을까. 물론 뭐 그 헌재 판례 표현을 똑같이 쓰면 더 훌륭한 답안이겠지만 이게 편의 봐준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봅니다. 현행 헌법 3조가 영토조항이잖아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북한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냐. 145페이지 표예요. 그래서 영토조항대로 보면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 그랬죠. 그래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 이 반국가 단체라는 표현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죠. 우리 영토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의업에 관한 협정 체결 행위로 인하여 3.1 정신과 영토권 침해당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청구한 헌법 소원을 헌재가 각하한 이유를 권리구정헌법소원 적법요건과 관련해서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한일업협정 판례 147페이지 나오죠. 147페이지 위쪽에 있는 판례입니다. 그때 뭐 어민들도 청구했고 일반 국민들도 청구했는데 어민들이 청구한 건 각하가 안 됐습니다. 왜? 직업의자이란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고 또 직업의자와 영토조항이 결합하면 영토에 관한 권리로서 영토권,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각하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청구한 각하가 나왔어요. 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권리가 기본권이 아닌 거죠. 3.1 정신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3.1 운동이란 말이 헌법 전문에서 딴 건 다 돼도 기본권 안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민들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한 영토권은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키워드는 이거네요. 이거 기본권 아니다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주장하는 것이 뭐 기본권 아니다. 기본권 아니다 말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거기다가 뭐 서술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영토조항만은 근거한 영토권과 3.1 정신은 기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냥 뭐 기본권 아니다 말만 들어가면 맞다고 해줄 것 같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로 갑니다. 법치주의 개념을 적어봐라 그랬습니다. 법치주의 이야기는 150페이지에 나옵니다. 150페이지. 이게 이제 김현중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입장이 달라요. 정치학을 담당하시는 김현중 선생님 입장에서는 법치주의 단어 쓰는 게 나와도 무슨 개념 정의가 나오겠냐라고 생각하지만 법학을 담당하는 저 입장에서는 법치주의 우리 헌법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민법에서 전에 뭐 관수법 개념 정의로 적으라 그랬었는데 불법행위 개념 정의로 적으라 그랬었는데 이건 헌법 전공 교수님이 출제위원 들어가면 이건 100%다 이건 100%까지는 아니라도 이건 뭐 80% 이상의 확률이다. 헌법 전공 교수님들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갈 말이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뭐 기본권이라고 표현해도 별로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를 할 때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하여야 된다는 원리. 요건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이건 정확히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교과서 내용이에요. 제가 교과서 내용 반영했다 그랬죠. 200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거든요. 천재교육 교과서인데 법치주의는 사람의 자의적인 지배인 인치주의와 반대된다. 딴 건 몰라도 인치주의란 단어 보는 순간 그 반대가 법치주의다. 쉽게 추론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랑 법집중반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150페이지에 인치주의 제가 칠판에 적었던 거 따라서 필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인치주의였다. 그런데 인치주의가 문제점이 있었다.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등장했다. 인치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건 인치주의 문제점하고 법치주의 목적은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법치주의 목적은 기본권 보장, 다른 말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봐야 된다. 그 필기돼 있죠. 막 반갑죠, 그렇죠? 이게 인치주의 반대 개념을 쉽게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되고 행정과 재판도 법률에 따라야 된다 했습니다. 얘들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목차를 딱 보니까요. 3번을 보니까 법치주의 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15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제도적 기초가 뭐냐. 의회가 제정한 법이라 그래서 의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권력 분립이 돼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이야기인데요. 얘들 수능 객관식에 진짜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19세기 후반 독일의 정치 상황에서 기여한 점을 적어라. 그러면 비스마르크 헌법 나올 당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왕의 군주의 권력이 엄청 세던 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행정권과 사법권은 구속하죠. 입법권은 구속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국가 권력 남용을 통제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형식적 법치주의마저 없었다면 이건 거의 뭐 절대 왕정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형식적 법치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권은 구속하지 못하더라도 행정권과 사법권을 구속해서 권력 남용을 통제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 이야기입니다. 150페이지에 있어요. 15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이거 150페이지에 있네요. 그렇죠? 입법권 구속하지 못했다. 요게 뭐 키워드가 되겠네요. 국가 권력 남용 통제 기본권 보장하는데 미흡했죠. 그러니까 행정권하고 사법권을 구속해서 국가 권력 남용을 통해서 기본권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기여한 점이고
입법권을 구속하지 못해서 권력남용을 통제해서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였다가 문제점이 되겠네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입법권을 구속하지 못하게 했다면 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 및 합법적 독재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느 표현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입법권을 구속하지 못했다. 요 말은 무조건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야기. 7번 이야기는요, 151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신뢰보원칙과 관계에 대해서 소급입법 종류 두 가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은 헌법 13조 2항에서 금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죠. 그런데 진정소유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상이란 단어 꼭 기억합시다. 왜? 7일재산 환수법이 진정소급입법이지만 국민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합헌 나온 유명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일재산 기속법은 얘들 교과서에도 언급이 잘 되는 법이라서 예상이란 단어 기억하자 그랬어요. 거기 예상이란 단어가 빠졌죠. 그렇죠? 예상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하나 더 내자면 네 번째 사유인데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버리면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에다 평가를 냈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외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다 하려면 양이 좀 헤비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예상이란 말은 무조건 기억합시다. 이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욕심낸다면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까지는 기억하셨으면 하고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완벽하게 네 가지 다 애운다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죠. 그런데요, 선생님들, 제가 암기력이 안 좋아요. 느끼시나요? 암기력 안 좋은 거? 직강 선생님들은 느끼실걸요? 제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름 다시 물어보고 어디 사냐 다시 물어보고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었죠 그러잖아요. 제가 이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우리 선생님들 안 믿네요. 이 내용은 내가 교재 내용은 어떻게 뭐 이렇게 외우냐고요? 법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니까 저절로 외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 암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100% 공감. 우리 그런 말 있지 않나요? 교육학에. 선생이 능력이 뛰어나면 학생들도 능력이 뛰어날 거다. 나갔다고 생각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암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 다 외우는 거 리스펙.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같은 경우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럼 두 가지만 외우자고요. 예상이란 말.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란 말. 딱 두 가지를 외웁니다.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뭐 사유나 이유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질서로 갑니다. 경제 질서. 헌법 119조 1항하고 2항은 느닷없이 경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나요? 경제 체제 설명할 때.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빠졌네요. 그렇죠?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거 152페이지에 있죠. 이 점은. 여기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잘해보세요. 내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 질서란 뜻인데 또 순수한 시장 경제 질서는 안 보이는 게 2번에 보면 119조 2항에 국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중요한 조항이 뭐냐? 경제민주화예요. 왜? 관련된 헌재 판례가 좀 있어서 그래요. 경제민주화 관련돼서. 헌재 판례들, 헌법재판하다가 몇 번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 사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예를 들면, 땡땡치킨 본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땡땡치킨 상도점을 하고 싶은 희망자가 있어요. 희망자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겠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여기서 이제 농장이 있어요. 농장에서 닭을 갖다가 사옵니다. 닭을.
본사가 닭을 사와요. 닭을 사오는데 뭐 한 마리에 대충 적을게요. 뭐 3,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닭을 이제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공급을 할 때 뭐 한 마리에 5,000원에 공급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2,000원 남았죠. 2,000원 남았죠. 2,000원. 이런 걸 차액 감액금이라고 그래요. 차액 감액금.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차액 감액금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어요. 누가 불만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본사가. 우리 선생님들 식당 가서 음식 사 드실 때 원가 공개하던가요? 삼계탕 우리가 닭 한 마리 얼마 사와서 요렇게 해서 손님한테 이거 얼마에 팝니다 하던가요? 안 하죠. 근데 여기만 공개를 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이거 불만이에요. 그 문제된 사건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판례가. 의무적으로 공개한 거 합헌 나왔어요. 합헌의 논거가 된 게 뭘까요? 119조 2항에서 경제민주화. 왜 경제민주화인지 아세요? 민주구로 뭘 생각하시라고요? 자꾸 선거하고 투표한 거 생각하니까 경제민주화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죠. 민주구로 뭘 생각하라고요?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했죠 제가. 자유의지 존중. 그러면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합의한 내용이니까 그 계약 당사자 구속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랑 관계가 되거든요. 대등한 당사자야 돼요. 대등합니까? 프랜차이즈 계약 맺을 때? 대등하지 않죠? 그래서 법에서 약자는 지원해주고 강자의 행포는 막도록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경제민주화를 근거로 합헌 나왔어요. 유명한 판례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정작 이런 유명한 판례가 판례 자체가 나온 게 아니라 그거랑 관련된 헌법 조문서라 그런다고요. 에이, 노무현 대통령 그 신임을 갖다 자신의 재심을 국민투표를 묻겠다고 한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정작 나온 건 72조 국민투표 대상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저는 경제민주화 적으라 할 것 같아요. 이 판례 자체가 나오기보다는 이런 유명한 사건이 있어서. 됐죠? 그래서 119조 2항에서 지금 빠진 말이 많은데 제가 하필 경제민주화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제가 펑크낸 거 아닙니다. 워낙에 유명한 판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 잠깐 여기서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요 이야기 제가 법칙중반에서 했어요. 그때 했구나. 한 번 더 했네요. 그렇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질서에서 3번을 봅니다. 헌법 조문인데 무슨 원칙일까요?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지의 소유권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빠진 말이 뭘로 보입니까? 요건 판례 표현인데 요건 153페이지에 1번 판례네요. 관련 판례 1번.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119조 1항만 본다면 시장 경제 질서로 보이지만 119조 2항까지 종합해서 본다면 순수한 시장 경제 질서는 안 보인다 그랬죠.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혹시 우리 선생님들 수정자본주의나 혼합경제체제 쓰셨나요? 헌재 판례에서 그런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쓰시면 이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국제 질서로 왔습니다. 국제 질서. 자, 국가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 사인하는 거 뭐라 그러죠? 비준이라 그러죠. 비준 이야기. 이거 154페이지에 나오죠. 조약 체결 어떤 비준의 의미 뭐 그거 해가지고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원칙이 어떻게 되죠? 상호주의라 그랬죠.
헌법 6조 2항의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 요거 내국인 평등주의 아니다. 상호주의다. 이런 이야기 했죠. 상호주의 이야기는 155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정당으로 갑니다. 정당에서 정당법의 법정 시도당수하고 시도당의 법정 당원수 어떻게 되죠? 5 이상의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으로 돼 있죠. 이거 156페이지의 정당법 조문입니다. 정당법 17조, 18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정당 해산의 실질적 요건은 무조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헌법 8조상 앞부분이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또는 위배될 것. 뭐라고 써서 상관은 없어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란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157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로 갑니다.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숫자가 어떻게 돼 있죠?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15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한민국 국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할 수 없는 재외국민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었어요. 과거에 위헌 났습니다. 어떤 기본권 침해했을까요? 선거권하고 평등권. 왜 선거권은 안 줬습니까? 평등권은 차별 취급했으니까. 그 다음에 선거의 기본 원리 그럼 5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 원칙. 그 중에 뭐로 보이세요? 보통선거죠. 그렇죠? 요 판례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판례 160페이지에 있는 1번 판례인데요. 이거 160페이지에 있는 1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 1인 1표제 이야기하는 거네요. 기출 2번 나왔던 거. 선거권 침해했었죠. 선거권 침해했고 직접 선거 원칙과 평등 선거 원칙 위반이었죠. 왜 직접 선거 원칙 위반이었죠? 비례대표에 대한 직접 투표가 없어서. 그 다음에 왜 평등 선거 원칙 위반이었죠? 무소속 후보를 찍었을 경우 표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2번 판례예요. 160페이지 2번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선거인 지금 투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60페이지 1번 판례에서 헌법 불합치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선거 2개가 뭐냐? 그러면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요 이야기가 162페이지 맨 아래에 있네요. 그렇죠? 김현중 선생님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거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김현중 선생님이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김현중 선생님도 이거 말씀 언급하셨죠.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미국 LA에 살고 일본 오사카 살고 이런 그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이 인정되는 선거는 2가지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2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기간이 어떻게 되냐. 165페이지예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날까지예요. 165페이지에 보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날까지입니다. 거기 165페이지에 공직선거법 59조 제목이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거기 제가 밑줄 인쇄돼 있죠.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납니다. 이번에 올해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 했어요. 선거 당일은 선거운동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제도로 왔습니다. 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 이거랑 공무원의 실무가 정책 준수 보장다. 7조 1항 2항. 공무원의 포함 범위 다르죠. 7조 1항의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을 의미하고 7조 1항의 공무원은 일단 사인이 들어왔어요. 제가 마음이 급했나 보네. 선거제도 지금 6번 안 했다고 사인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대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요 이야기는 166페이지에 그 그림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소청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 단심제로 한다. 대법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있어요. 공무원제도 1번을 봅니다. 헌법 7조 1항의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고 7조 2항의 공무원은 협의회 공무원, 다른 말로 경력직 공무원이라 그러죠. 167페이지에 있죠.
167페이지 공무원 종류에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뭐 이런 구분이 있다. 그중에 경력직 공무원이 협의회 공무원을 의미하는 거다. 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전체 봉사자다. 이건 모든 공무원이 다 들어간다. 하지만 7조 2항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 요건 직업공무원 제도가 적용된다는 뜻이잖아요. 직업공무원 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다르게 말하면 협의회 공무원만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쓰셔도 되고 협의회 공무원이라고 쓰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제도 2번을 보면 직업공무원제도네, 이거. 일관성 있는 공무생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정권교체란 말이 나오니까 엽관제도 생각나죠? 엽관제도. 특히 우리 그 교직이수 선생님들 중에 행정학과 출신들이 되게 많았던 거 기억납니다. 관료제, 엽관제 이건 행정학에서 굉장히 주요 주제죠. 우리 일사과도 엽관제 뭔지 대충 아시죠? 이건 정권 교체되면 공무원이 물갈이되는 시스템이 엽관제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향하는 제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직업공무원제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직업공무원제도 167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도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1번을 보니까요. 헌법 조문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요거 헌법 117조 1항은 168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제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다 밑줄 치고 자치사무라고 쓰세요 해서 아마 써져 있을걸요. 고유사무라고도 부르죠. 자치사무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이란 말이 빠졌네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체에 관한 규정에다 밑줄을 딱 치고 여기에 해당된 거 두 가지 적으라 뭘 적으셔야 되죠? 조례하고 규칙을 적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위법, 하위법 관계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규칙이 자체에 관한 규정인데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의 표현이 지금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기출에 나왔던 건데요. 168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법 28조 이야기하는 거네요. 168조의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이제 법령이 빠졌네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까지만 본다면 거기서 그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임사무를 말하는 겁니다. 했던 거 기억나네요. 그리고 법률의 유임이 없어도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임사무에 대해서 조례 제정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자치사무나 단체임사무를 하더라도 법률의 유임이 필요한 거 세 가지가 뒤에 나오죠. 세 가지가. 그래서 그 28조 1항에 그 숫자도 제가 붙여라 그랬어요. 주민의 권리 제한 동그라미 1번, 의무부가 동그라미 2번, 벌칙 정할 때 동그라미 3번. 그 세 가지를 적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펑크를 어디다 냈냐? 법률에 펑크를 냈네요. 기출에서도 이거 물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의 이임이 필요한 경우 세 가지 적어라. 바로 위에 조문의 내용 적으라는 거네요. 주민의 권리 제한, 키워드죠. 의무부가 키워드죠. 벌칙 정할 때 이 세 가지 적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 우리 그 포괄임 금지 원칙이라는 거 익숙하잖아요. 헌법 75조가 근거죠. 헌법 75조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유임받은 사인간에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포괄임 금지 원칙이잖아요. 근데 조례에 대한 유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해도 좋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지방의회가 지역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이 빠졌네요. 그리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할 때 조례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금지원칙이 적용 안 된다.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